소유냐 존재냐를 볼게요.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것.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자본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상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에게, 현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만큼 자본이 아니고 다른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본 말고 다른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본이 무조건 최고, 예? 자본이 상식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이 좀 이상한데, 자본이 최고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유와 존재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실래요? 라고 묻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소유를 선택할 테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것이 당연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마저 자본으로 환산해버리는 이 자본주의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자본의 최고인 자본주의의 노예들에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소유가 옳다고 할 테니까. 이 말입니다.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 나이 되도록 저것밖에 못 가졌지?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물어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왔다. 부처는, 자, 위대한 스승 첫 번째 예시 1번,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그렇죠? 불교의 기본은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모든 것을 버리면 너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깨닫고 해탈하게 된다. 뭐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근데 이 요즘에는 스님들도 가지려고 많이 하거든요. 버리려고 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또 되게 어려운 말을 인용해놨는데, 결국은 그 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너의 영혼을 잃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라.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역시 기독교에서도 가진다는 것을 얼만큼 경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자, 이제 그 세 번째, 스승 세 번째죠. 이분이 두 번째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여러 비워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다. 에크하르트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의 말을 인용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중요한 문제를 삼았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소유보다는 존재를 중시했다. 이런 얘기죠. 존재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예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수필이거든요. 글이. 그죠? 수필이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해 동안 나는 이 글의 글쓴이죠. 이 글의 글쓴이. 수필이니까.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했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와 존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의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사람, 소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존재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는 어떤 걸 선택하면 소유를 선택하는 거고 어떤 걸 선택하면 존재를 선택하는 거고 이 구분을 기준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준을 찾으려고 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기준을 찾으려고 했다. 그 다음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했고 자 정신없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소유와 존재의 그 차이가 어떤 양식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 그러니까 개인적 성격 일단 뭘 선택할 것인가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성격 사회적인 삶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했던 그 소유와 존재의 구분의 토대에 대한 설명이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러 시적 표현의 실예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하나는 일본 시인 바쇼, 다른 하나는 영국 시인 테니슨의 시이다.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했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일단 불렀고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죠. 보시면 뿌리째 뽑아서 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꽃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과 인간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신과 인간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꽃을 뽑은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그리고 바쇼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다운표가 돼 있, 느낌표가 돼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뭐에 포인트를 두는 거냐면 가만히 살펴보니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소유하려고 했는데 얘는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슨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낸다. 그는 신간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깨달음.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버린다. 여기서 테니스는 살아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슈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테니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그 꽃을 소유하려 했던 것 같다. 그가 꽃을 소유함으로써 꽃은 파괴되고 만다. 하지만 바슈가 바라보는 것은 보는 것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꽃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킨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글쓴이의 해석이에요. 글쓴이의 해석.
글쓴이 해석과 관점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제 수필의 특징이죠. 그래서 테니스는 꽃을 소유함으로써 꽃을 파괴했고 바쇼는 꽃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켰다라는 글쓴이의 해석과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수필의 특징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한편 독일의 대문호, 위대한 문학가라는 뜻이에요. 괴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자, 인용이죠. 네, 괴테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발견. 나홀로 그렇게 숲속을 걸었지 아무것도 찾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에 잠긴 채 그늘 속에서 나는 한떨기 꽃송이를 보았어. 별처럼 반짝이며 작은 눈동자처럼 아름다웠지. 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 자, 소유하려 했죠. 그랬더니 그러자 꽃은 속삭였어. 난 꺾여 시들어버릴 테죠. 꽃이 말을 하네요. 그죠? 나는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에다 심으려고 뿌리째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지.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자꾸자꾸 꽃을 피우고 있네. 자, 그래서 이걸 괴테의 문제 해결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괴테의 행위의 결과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시켰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개소리라고 봅니다. 네. 뭐가 개소리냐? 이 사람의 해석이요. 이 꽃을 뿌리째 뽑아서 갖다 심는 것이 문제 해결이다. 웃기고 앉아있네요. 자, 이것은 인간의 소유의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인간은 왜 소유를 할까요? 인간은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정원에 놓습니다. 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정원에 놓습니다. 이건 소유가 아니라고요? 웃기고 앉아있네. 좀 화가 나네요. 이 사람의 해석에 화가 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있던 괴테는 아름다운 작은 꽃을 발견하고 테니슨과 똑같이 꽃을 꺾고 싶은 충동에 잠시 이끌린다. 지적하자면 테니슨도 꽃을 꺾지 않았거든요. 테니슨도 뿌리째 뽑았어요. 그죠? 테니슨이 어디가 꽃을 꺾었다는 얘기가 나와. 뿌리째 뽑아서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뿌리째 뽑았고 집에 가서 심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몰라요. 네, 꺾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테니슨과 똑같이 꽃을 꺾고 싶은 충동에 잠시 이끌린다. 그러나 괴테는 그것이 꽃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괴테에게 꽃은 당당히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꽃이 그에게 말을 하며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앞에 두 시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앞에 두 시인과 다르다. 그래서 테니스는 꽃을 꺾었고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꽃을 꺾었고, 그 다음에 바쇼는 그대로 보았죠. 네, 그대로 두고 보았죠. 이 사람은 좀 다르게 해결을 한다. 어떻게? 꽃을 뿌리째 뽑아서 정원에 다시 심음으로써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괴테는 말하자면 테니슨과 바쇼 사이에 있는 것이다. 결정적 순간 괴테에게 생명의 힘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힘보다 강했던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괴테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이죠. 이게 이거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시에서 자연탐구에 대한 괴테의 철학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괴테는 자연탐구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네.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꽃에 대한 테니슨의 생각은 소유양식에 해당한다. 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테니스는 아까 이제 소유와 존재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뭐가 옳다고 생각하니? 너는 어떤 행동이 네가 선택하는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은, 너의 생각은 소유에 가깝니? 아니면 존재에 가깝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해당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소유 양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뿌리째 뽑아낸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닌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다. 왜? 그걸 통해서
뭐 신과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했으니까 물질적 소유는 아니겠죠. 지적 소유를 의미합니다. 반면 꽃에 대한 바슈와 괴테의 생각은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 바슈와 괴테는 존재 양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을 뜻한다. 됐죠? 그 다음 안정감과 불안감. 자, 이제 여기서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찬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소유 양식을 선택한 현대인들. 를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 이런 얘기죠. 미지의 것이나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요, 확실한 것이죠. 미지의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미지의 것이나 불확실한 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만 추구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유아일 때, 어릴 때 자기 육체의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점차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소유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뭔가를 소유하기 시작하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소유하는 게 많아집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장난감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들을 갖게 되고 좀 더 지나면 내생이라고 할 만한 것, 내생, 다음생, 현세, 내세 뭐 이런 거거든요. 다음 생을 위한 것, 매장지, 생명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 소유하게 된다. 이제 죽고 나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이걸 뭘까요?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 여기 나온다, 밑에.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이거 열거죠, 열거. 열거인데 결국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영웅이란 자신이 가진 것, 즉 토지, 가족,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거 정의가 쓰여져. 영웅이란 뭐뭐란 내용 전개 방식. 정의. 뭐뭐란 뭐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죠. 자, 정의가 사용되어서 영웅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죠.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게 영웅이다.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했다. 지위와 가족 등 모든 소유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간 부처. 자, 예시. 부처님은 또 나왔네요. 그죠? 예시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예수가 그러했다. 뭐 어떤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교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걸 포기하신 건데 아무튼 또한 모험과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이야기 속의 영웅들, 이들도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이 같은 기준, 영웅의 기준이죠. 이거 이런 기준입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졌다 이거죠. 부합한다. 부합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부합. 꼭 들어맞는다. 그런 뜻이죠. 그들 역시 가진 것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도 사실은 저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예찬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기도 하겠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우리 사회에서 무소유를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 그 뭐지, 폐지 주워다 파시는 분인데 뭐 대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 근데 난 용기가 없어.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 그래서 가져야 돼.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건 우리도 저렇게 사는 것이 뭔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찬양하지도 않겠죠. 그냥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떤 학생들은 왜 저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니까, 가치관이니까 그것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믿는다. 오로지 영웅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웅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우상에게 넘겨준 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뭐지? 번역 문투가 그대로 늘어나는데, 번역하다가 이제 뒤에 가니까 귀찮아지셨나? 자, 이건 뭐예요? 결국 아이고, 현재의 삶을, 소유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소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다. 결국은 이제 소유를 선택하고, 저 사람들이 멋있긴 하지만 나는 소유의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웅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 어쩌고처럼 보인다,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판이죠. 비판이라기보다 부정이에요. 부정. 일반적인,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리석고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리석고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웅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게 좋지만 이것이 한편으로 어리석고 또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영웅으로 살지 못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이 사람들의 논리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니네 생각이 틀렸어,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영웅이 되지 못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니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논리는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는 까닭을 내세우며 현재의 장소에 머무른다라는 이 논리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네 아니야. 이 논리 잘못됐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결국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 이상해. 결국 그런 뜻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리석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니? 오히려 영웅이 되지 않고 소유의 양식을 택하는 것이 더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요. 한단 말이에요. 자, 풀어서 쓰면 이 논리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위에. 자, 이 문장은 잠깐만. 이 문장이 아니죠. 이 문장.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문장은 이거예요. 자신이 이게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안 좋은 건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잘 보세요. 조심성이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돈과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이죠. 여러분, 불교에서 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가? 바로 그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교의 사상,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불교의 사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불교의 기본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잃게 될 것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죽게 될 것이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시작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에서. 그게 바로 인생 무상입니다. 무상. 무상이라는 건 이게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논리에 따른다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분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흔들리겠죠.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죠. 또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보시면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 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되게 무슨 뭘 해석해 놓은 글같이, 그죠? 아무튼 어쨌든 이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포르쉐를 타는 사람이야. 당신은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친구가 잘 지내냐고 물었을 때 그랜저로 답했다. 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잘 지내? 요즘 어때? 요즘 잘 지내?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자동차 키를 눌러요. 삐빅 그러면서 그랜저가 깜빡깜빡합니다. 그게 잘 지내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사고인가. 예? 내가 그랜저를 탄다면 나는 잘 지내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드사 광고들이요. 무슨 카드다? 현대카드인가? 아니, 현대카드는 광고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카드인가?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요즘에 광고하는 그 광고 중에 어떤 금발 머리에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분, 되게 예쁜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나오는데 항상 그 카드 광고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뭘 많이 삽니다. 백화점 들어가서 쇼핑백을 엄청 많이 들고 나와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굉장히 행복한 몸짓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행복,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런 자본주의, 소유를 부추기는 것이죠. 네가 이걸 가졌다면 너는 행복한 거야. 너는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근데 이 글쓴이의 이제 글에 보면 또는 이제 불교 사상에 보면 그 모든 것은 잃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의 나는, 그것을 잃은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 자본주의 소유의 양식 그런 사상에 따른다면 그것을 잃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거냐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될 텐데 어떡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뭐 한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을까봐.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 뭐 그럼 너는 죽음이 두려워지 않니? 라고 묻고 싶네요. 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우울증,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반짝반짝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공황장애래, 뭐 힘들대, 우울하대, 그리고 이제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이 만성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한다. 오직 이것만이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건 아니에요. 더 잘 보호받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자, 이게 뭐야 다? 소유 양식을 선택했을 때, 소유 양식을 따랐을 때의 문제점들이죠. 문제점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이거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불안정하냐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불안정해?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된다. 이게 소유 양식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죠. 자, 이제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 능력은 힘을 뭐라 해야지? 기능하는, 드러내는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상적 삶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에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병, 고문, 뭐 강력한 외부적 제약, 이런 상황에는 사람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라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없고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길 위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지만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대조. 그죠? 내용 전개 방식.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죠.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쓰이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보관하는 것, 소유죠. 왜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시적인 거라는 거야. 그걸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소유의 일시성을, 의일시성이 뭐야? 일시성을 강조. 소유라는 것은 일시로 보관하는 것뿐이다. 영원히 네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어요. 뭐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죠. 존재 양식의 삶을 산다고 해서 위험이 있습니다. 있지만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적 경향, 내적인 나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등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존재 양식의 삶에서 위험하다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은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 게 위험이 아니라, 소유 양식에서의 위험은 내가 저것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게 위험이에요. 근데 존재 양식의 삶에서의 위험은 이게 위험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니?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좀 번역이 참.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 양식의 삶의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서의 위험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는 것이죠. 무언가를 잃는 것이 소유의 삶에서의 위험인데, 무언가를 잃는 것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있어요. 나이를 들면 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고, 더 들면 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아가선 뭐 내가 평생 돈을 잃지 않고 모은다 하더라도 뭐 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 그렇죠?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목숨이나 건강은 잃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에서는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실의 위험이 늘 있지만, 존재 양식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요런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위험이 내 자신 안에 있어요. 소유 양식은 내 밖에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을 이제 잃을 수 있다는 걱정, 이런 것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존재 양식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유냐 존재냐. 인간의 가치마저 자본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이런 자본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상식에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소유를 선택할 테니까. 그죠? 그러나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주요한 문제로 삼아온 위대한 스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부처 무소유를 주장했고, 예수도 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에크하르트, 무소유가 정신적 부와 힘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주요한 문제로 삼았다. 결국은 이제 존재 양식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 소유와 존재의 삶의 양식이 있고, 어떤 삶의 양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성격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 드러난 소유와 존재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테니스네 시, 바쇼의 시를 제시했는데요. 테니스네 시에서는 꽃을 뿌리째 뽑아 관찰함으로써 신과 인간에 대해 깨닫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꽃을 뿌리째 뽑아 관찰하고자 한 그 뿌리째 뽑는 것, 이것을 꽃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이것이 꽃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나 바쇼는 꽃을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그대로 두고 보았고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꽃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테의 시를 보면, 괴테도 꽃을 꺾고 싶었는데 꽃을 뿌리째 뽑아서 정원에 심어 자라나게 한다는 이런 중간적 형태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고, 밑에 보면 바쇼와 테니스의 중간적 태도다. 이건 이제 글쓴이의 평가입니다. 글쓴이가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 그걸 보면서 생명의 힘이 지적 호기심의 힘보다 강했다라고 글쓴이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괴테가 바쇼와 테니스의 중간적인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글쓴이는 이 괴테의 태도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괴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우리는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그들을 찬양하는데, 예를 들면 부처, 예수,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역시 그들처럼 살고 싶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영웅이 아니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건데,
이 태도에는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쉽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우린 못 살아. 우리는 영웅이 아니니까 영웅들이나 저런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안 힘들고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힘든 삶을, 옳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한다고, 우리는. 이해돼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글쓴이는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니들은 소유 양식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기 때문에 영웅이 아닌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의 글쓴이는 소유의 삶이 더 안정적이라는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왜 잘못됐다고 말하냐면 소유 양식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걱정하게 되거든요.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그래서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고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므로 소유의 삶이 더 안정적이라는 이 논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찬양해. 왜? 그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의 삶이 훨씬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존재 양식의 삶에는 상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없어요.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고 위험은 오직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나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나 퇴보적 경향이나 내면의 나태나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이런 것이 위험인데 이 위험들이 오직 내 자신에게 있을 뿐 외부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지만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라는 이제 대조를 통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양식,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